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새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1박 2일 방일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의 정치권 소식들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실이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서 평가를 내놨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했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번 방일에 대한 성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본이 사과를 안 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는 큰 그림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의도했던 내지는 기대했던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계 질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이제 탈냉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근데 그 원인을 길게 설명할 건 없지만 세계 전략을 미국이 바꾸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다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 이런 것도 이제 배제하고 이러는데 이런 세계 질서 재편기에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 흐름에서 또 뒤처질 수 있다라는 절박감이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하면 또 이렇게 중국이나 북한에 하고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서 빨리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걸 이제 한미일 파트너 체제로 가는데 그런 거를 그리는 큰 그림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굉장히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대승적 결단이라는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국은 대승적 결단을 한 반면에 일본은 작은 결단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단의 측면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교적인 관점에서 협상에 임했던 것이고 실리적으로 외교를 해서 협상에 임했구나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모든 카드를 일본에게 보여주고 이 카드를 다 내밀어 놓은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사실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카드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과연 이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우리가 내놓을 카드는 이제 남아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제가 눈여겨보았던 건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눈여겨봅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본에서는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추후에 보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서 내놓을 카드가 이제 남은 것인지 이번에 카드를 너무 다 보여준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우려는 계속 남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많은 카드를 이미 써버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방일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독도와 관련돼서도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두 개가 다 논의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본다. 특히 이제 독도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은 없고 위안부 합의도 이제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게 2015년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일본이 이번에 그거를 거론했든 안 했든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은 있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한일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걸 깼으니까 그거는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어도 일본이 그 얘기를 계속 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국에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일단 독도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영린과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런 문제가 언급됐었다라는 것이
일본의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진실 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인데요. 사실 이것이 언급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충격인 것이고, 만약에 언급된 사실이 없는데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보도를 정정하는 것을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와중에 일본으로부터 독도 이야기까지 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외교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 보도의 진실 여부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보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처럼 여야 역시 좀 이번 방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과를 평가하면서 야당이 반일 정서의 기대에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굴욕적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정치권에서도 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왜 우리는 일본 측에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못했느냐, 뭐 성과가 좀 적다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일본 편 든다 그러는데, 일단은 이 건이 그 전에 이제 뭐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한일협정에 포함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 제가 민주당이 퇴행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리고 2004년서부터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부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배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사정에 의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이게 바뀌었고, 이게 이제 하나 불리한 정황이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제 한미일 파트너 미국의 세계 전략의 재편 일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외교 전략가들도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한테는 엣지스 나인이라고 하는 되게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전략을 짤 때 일본을 빼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 뭐 꼭 뺀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국이 그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애시당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협상을 대등하게 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했다. 이 점은 좀 감안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당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울광장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비판하는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의 계속된 공방이 장기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슈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준 반면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정부로서는 지금 이 회담 자체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봐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발이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 첫 술에 너무 많은 카드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앞서서 지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안을 거부하고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 이렇게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좀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국내 여론을 또 보듬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불리한 지형에서 이 협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선택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의 모든 이제 발단이 그건데, 이거 우리나라 법정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거기 재산을 쉽게 얘기하면 몰수해서 팔아서 갚아라, 이게 대법원 판결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그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으면 또 그나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주당에 묻고 싶은 거죠. 그럼 2018년에 판결 났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그럼 집행하지 않아요? 이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하면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이걸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강제징용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소부장 산업에 대한 서로 뭐 규제로 들어갔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까지
뭐 이렇게 무효하는 예. 것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특히 이제 의도를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자기네 나라 법정에서 하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한미일 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더 가깝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심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 뭐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예. 양국과 간에 관련돼 있는데 한 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내지는 법으로 일본의 그 뭐 자사들의 뭐 재산을 매각해서 배상을 한다, 이게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추가로 추심 소송이 들어간 부분은 이제 앞서서 이제 자산 현금화 절차는 조금 다른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의 손자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미쓰비시에게 이제 내야 될 돈이 있고, 그 얘기는 결국 미쓰비시가 손자 회사로부터 받을 돈, 채권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채권에 대해서 추심 소송을 바로 집행을 하는 절차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앞서서는 미쓰비시가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금화를 하다 보니까 경매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들 그리고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해서 추심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봤을 때도 좀 다소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 권한을 줄 가능성, 그리고 추심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미쓰비시의 그 채권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과연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석열 정부에게도 또다시 복잡한 숙제가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최대 69시간을 포함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또 밝히면서 수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글쎄요, 뭐 윤 대통령도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뭔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저는 뭐 우리 여당이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이 정책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이 문제가 생긴 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업별 직종과 직군에 따라서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야에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 기업이 있어요. 내가 어떤 땐 일이 몰리고 어떤 땐 일이 없고, 뭐 일이 없는 날은 뭐 휴가든 뭐든 하여튼 쉬고, 이런 직종분들이 일이 몰릴 땐 좀 많이 하고 일 쉴 때 쉬게 해라. 그러니까 이걸 52시간으로 법정으로 제한해 놓는 게 문제다라는 문제의 제기가 계속 됐거든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인데, 또 다른 데로 가면 이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MZ 세대라 그러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9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휴가를 다 쓸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복잡하고 다양한데 하나의 방식으로 가기에 어렵다. 그래서 저는 시간은 조금 조정될 수도 있고, 내지는 좀 이걸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노사 간 합의든 뭘로 해서 어디는 뭐 69시간을 하고 어디는 좀 더, 만약에 뭐 휴가 같은 걸 일한 만큼 못 쓴다는 데는 그걸 좀 제한을 두고 하는, 좀 저는 그게 이제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각 분야에 맞게 해주는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분화된 조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부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69시간, 뭐 60시간 이런 이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계나 경제계의 이야기들은 그동안 많이 의견을 수렴한 반면 노동계의 이야기들은 철저히 좀 무시됐던 게 아닌가라는 지적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이렇게 심해진다는 것,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책 과정 속에서 노동계의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어떤 기조가 노동이라든지 뭐 노조에 대해서 좀 탄압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 결과 함께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주무부서 간의 어떤 졸속 행정, 그러니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정책과 결정에서 이제 어떤 중앙행정부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뒤집는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께 보이게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 정부의 정책 어떤 비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빠르게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재판에서 2018년 호주 출장 당시에 이 고 김문기 전 차장과 함께 나갔던 골프 라운딩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김 전 차장과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김문기를 이재명 대표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정책을 한 거고 뭐를 약정하고 뭐 뇌물을 약정하고 한 게 아니고 한 거고 그거를 저기 이렇게 장난친 거는 장난쳐서 빼돌린 건 김만배 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검찰 측에서는 이 김만배 일당한테 지금 뭐 한 7,800억 정도가 아주 거액의 돈을 벌어갔죠. 이 과정에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 측이 서로 상의하면서 예. 이거를 뭐 선거 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몇백억을 약정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 과정에 실무적인 그 고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문기입니다. 그래서 김문기를 자꾸 모른다고 하는 거고 김문기를 모를 리가 없다고 하는 건데 눈을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 제가 볼 때 가장 잘할 사람은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이재명 대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유동규라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을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동규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카트를 둘이 타고 다녔다. 근데 골프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10박 10일 여행이었습니다. 10박 10일 여행에 한 11명 정도가 갔고 그럼 아침 저녁 계속 같이 먹고 골프도 뭐 4명이 치는데 그분의 눈도 안 마주치고 골프를 치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 본인 재판에 왔던 이 유 전 본부장이 이제 거짓말을 좀 그만하라,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2주 뒤에 열리는 이 다음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이 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서 글쎄요 이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3월 31일에 예정돼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또 공판기일 그 재판 날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2인용 카트를 탔기 때문에 뭐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할지 좀 예고편 형식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수감돼 있다가 석방된 후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관련돼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호주 출장이라든지 골프를 같이 친 이야기들,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 증언에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언들이 있다가 하더라도 뭐 호주 출장을 같이 가거나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에 대답을 하던 당시에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그분을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부분을 과연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율해서 죄를 의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본질이기 때문에요. 사실 법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진술이나 증언 자체가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지금 민주당이 당 내용 사태를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눈길을 끄었습니다. 이게 어떤 좀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특히 문제가 심해지는 게 내년에 총선 공천권이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물러나고 지금 있는 지도부가 그대로 존재한다. 뭐 정청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그래도 문제고, 민주당 당원 단계에 보면 이 공천권의 많은 부분이 권리당원 투표에 들어가 있어요. 전략 공천을 하기 어려운. 그러면 제가 비명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야 법대로 하자. 그럼 떨어질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선거라는 것, 공천권, 그리고 뭐 요새 흔히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 이분들이 만약에 공천에 대한 결정권 행사한다 그러면 뭐 그 2020년에 금태섭 의원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명의원들 입장에서 그 이재명 대표만 사퇴한다, 그것도 여전히 불안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고 뭐 친명계가 뭐 이 공천권이라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각오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복합적인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내 상황이 이제 총선까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결단이 그렇게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정치 진영 자체가 또 복합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결단을 고민하고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더미래 의원들이 요구한 것처럼 뭔가 좀 혁신적인 인적 쇄신 정도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것 이상을 더 나아갈 것인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럼 정말 결단 속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뭐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또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 말 자체는 원론적인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얘기 자체를 만약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했다라고 해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로서는 이제 가장 최선의 과제라고 할 것은 당연히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일 것이고, 그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당대표의 각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원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뭐 또 다른 결단 이런 것을 예측하기에는 지금 뭐 당 상황이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에 인적 쇄신 카드는 꺼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렇군요. 저 당 대표로서의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이런 가운데서 당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라고 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즉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런 뜻을 좀 민주당 내부 의원들에게 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다른 당 얘기를 하는 건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무지하게 태행적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뭐 정치 구단이라고도 하고 정보 정치의 대가라고도 하는데, 일단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범죄 피의자입니다. 근데 이분 외에 민주당에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 몇십 년을 이어온 김대중 노무현의 정당에서 할 얘기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의사결정 과정이 뭐 저는 이상민 의원 얘기가 그래도 더 일반 상식에 부합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라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쫙 단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이나 이 맥락이 지금 민주당이 처한 좀 위기를 보여준다. 이게 활발하게 당내에서 토론이 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이래야지. 우리 대안이 없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래 하면 또 그게 박지원이라는 분이, 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발언에 이제 앞뒤 맥락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로 이렇게 당내 어떤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이재명계에서는 즉각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 좀 현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부원장님이 주시는 그런 비판적인 견해도 저는 정말 겸허히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다 털어놓고 다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뭐 이재명 대표 외에 지금 뭐 대안이 있느냐 뭐 이런 취지는 제가 에둘러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작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그런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그런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당대표를 지금 그 리더십 흔드는 것 자체가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얼마 전에 끝났지만 그때 뭐 윤심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받은 득표율은 52.9%인가 정도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20%가 넘는
더 압도적인 득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 득표를 받았던 것이 고작 작년인데 지금 왜 와서 이 리더십을 흔들면서 사퇴를 해라 내려와라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절차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